계획에 대해서 사업 계획서 작성이나 발표에 대해서 사실 짧게 소개를 좀 드렸었는데 이번 수업에는 제가 교수님 부탁을 드려서 사업 계획이란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론적인 부분을 좀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저도 이론으로 강의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이 내용은 참고로 카이스트 경영대학원 자료를 기반으로 제가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이제 하나씩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사업 계획서라고 하면 창업과 무관한 여러분들이 뭐 회사를 가시든 뭘 하시든 간에 늘 접할 부분이라서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은 제 뒤에 실질적으로 쓰고 있는 자료들도 몇 개 가져왔습니다. 이거는 뭐 대외비들이긴 한데 실제 뭐 이런 것들을 쓰고 있다는 사례를 한 3-4개 가져와서 여러분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저는 김현준이고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들을 많이 찾아보시면 사업계획서란 주제로서의 어떤 이론들이 많아요. 근데 대부분 그런 내용들은 경영학과 쪽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뭐 보통 이제 마케팅이라든가 영업, 경영 이런 관점에서 사업기획 뭐 이런 부분들이 이론적으로 다뤄지고 있기는 한데 사실 뭐 그런 것보다는 실질적인 조금 더 의미에서의 사업계획을 제가 좀 더 전달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여기 내용 기반으로도 좀 참고하실 만한 사항들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사업기획이라고 하면 뭐 굳이 사업자를 붙이지 않더라도 계획이라는 플래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플래닝에 해당하는 일들을 우리가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사실 저도 이 내용을 준비를 하면서 저도 뭐 경영학을 공부한 적은 없었기 때문에 저 스스로도 좀 정리가 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이제 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든 뭐 시험을 대비하시든 어떤 뭐 입사를 대비하시든 간에 내가 하고 있는 작은 단위의 어떤 모든 것들은 기획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뭐 예를 들면 내년 뭐 몇 월 달에 시험이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뭐 언제까지는 뭘 하고 이런 플랜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것들이 다 이제 기획이죠. 그래서 사업 기획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뭐 사실 플래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경영학 관점에서는 플랜 투 C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PDS 사이클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계획하고 실천하고 그걸 결과를 이제 본다. 그래서 PDS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뭐 여기 일반적인 교양 수준의 것들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기획인데 여기서도 얘기하고자 하는 건 결국 기획이고요. 뒤에 반복적으로 기획에 대한 얘기를 계속 많이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플래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가 뭔가를 한다고 하면 그런 것들에 대한 목표와 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의미하겠습니다. 뭐 뒤에 사례들이 많이 나올 거니까 일단 개론적인 얘기만 먼저 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조직화입니다. 내가 아무리 어떤 계획을 세웠더라도 사실 그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자원이 필요해요. 결국 자원이라는 걸로 대변이 될 수가 있는데 뭐 사실은 사람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한 일들입니다. 뭐 여러분들이 무슨 MT를 간다고 하더라도 MT를 가기 위한 예산이 필요하고 장소가 필요하고 뭐 누가 스텝을 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한 것들처럼 어떤 회사도 마찬가지로 어떤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나 혼자 할 수 없는 일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나의 팀을 꾸리거나 나의 어떤 돈을 모으거나 이런 부분들이 항상 필요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리딩인데요. 이게 이제 뭐 리더가 중요하다는 얘기도 뭐 교양서도 굉장히 많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꼭 내가 대표든 창업가든이 아니더라도 어떤 2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였을 때는 반드시 그 줄 중에 하나가 조금 더 주도권을 갖고 리드를 해야지만 사람이 자연스럽게 따라가게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군중 심리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요즘에 사실 스타트업들이랑 회사들 보면 수평적인 문화라는 얘기를 많이 들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실 수평적인 문화와 업무의 조직의 수직적인 구조라는 거를 좀 혼동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사실은 문화가 수평적이라는 거는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면서 호칭, 직급을 없애는 거를 만약에 수평적인 문화라고 한다고 그러면 사실 그런 상황에서 회사가 돌아간다? 그러면은 아무도 결정을 안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표가 없고 대표도 구성원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누가 책임지고 그거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표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흔히들 얘기하는 게 문화는 수평적으로 대신 일은 수직적으로라는 슬로건들을 스타트업들이 많이 하죠. 그 얘기는 결국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어떤 일을 주도하고 실행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하이어르키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누구는 대표고 누구는 또 팀장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일을 주도하는 대신에 그만큼 책임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통제입니다. 결국에는 이 조직이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계획을 하고 실행을 해서 그 결과를 잘 냈을 때 그 다음이 사실 더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쉽게 어떤 걸 잘했으면 그걸로 끝난다고 생각하지만 그걸 잘 했을 때
적정한 보상이라든가 피드백이 이루어졌을 때 내가 다음번 비슷한 상황에서 더 잘할 수 있게 됩니다. 또는 우리가 뭔가 사고를 쳐서 실수를 했을 때 그거에 대한 체벌을 받거나 그거에 대한 크리틱을 받아야지 다음번에 또 그런 실수를 안 하게 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통제 요인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시험을 보시면 시험 공부 열심히 하시면 시험을 잘 보고 성적을 잘 받겠죠. 그거에 따라서 장학금도 받는 게 일종의 통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열심히 안 했는데 무조건 장학금을 받는다. 이거는 통제 부분이 기능이 상실됐기 때문에 다음에 이 부분을 내가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동기부여를 받기 어려운 상황들이 쉽사리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기획이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경영 활동에서는 가장 핵심 업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기획하는 거를 내가 머릿속으로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기획한 내용들을 조금 더 구체화시키는 것이 사실 사업계획서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아마 팀별로 다 숙제를 받으신 부분들이 그런 부분일 텐데요. 제가 어떤 아이템을 여러분들이 갖고 계셨는지 그런 어떤 걸 준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생각하는 것들 주어진 목적 하에서 또는 내가 우리 팀원들과 정한 주제에 한해서 그 내용을 좀 더 물리적인 형태로 만들어내는 게 사업계획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연구계획서랑은 달라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컴공과거나 이제 전산 공학 쪽에 계신 분인 경우에는 아마 취직을 하시거나 나중에 직장으로 가면 이 연구계획서라는 거를 접하실 일이 더 많을 것 같긴 해요. 사실 일반적인 대기업이나 기업에서야 내가 R&D 직군으로 간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처음 주어지는 플래닝 업무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플래닝 업무는 사실상 사업계획이라기보다는 연구기획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두 부분은 혼동하시지 않는 게 좋고요. 사실 연구계획은 어떻게 보면 사업계획이란 전 큰 거에서 하나의 포괄되는 작은 영역이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개발이 국한된 것이 아니고 이 만들어진 거를 어떻게 만들고 만들어진 이후에 어떻게 팔고 그래서 돈을 어떻게 벌고 그거를 내가 어떻게 유지보수를 하고 이런 포괄적인 전체의 그림들을 사업계획서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조차도 사실은 대학원 때, 대학 때 이런 사업계획서라는 걸 써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연구기획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해봤지 사실은 현업에 와서 즉 회사를 다니면서도 본인이 직접 사업계획을 할 경우는 사실 그렇게 처음에는 많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학교에서라도 틈나실 때 훈련을 해보시는 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재밌는 부분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대학원을 간다고 치면 연구기획을 해서 내가 어떤 연구를 하겠다고 하면 반드시 그거에 대한 어떤 선배라든가 지도 교수님들이 그거에 대해서 의견들을 주실 거예요. 이 아이디어는 이미 있다든가 또는 이 아이디어가 실제로 실험을 해보지 않더라도 결과가 정해져 있다든가 이런 부분들의 피드백들이 이제 시니어들로부터 있을 텐데 사업계획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 산업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또 전문가들한테 내가 낸 아이디어를 실제로 피드백을 받는 과정이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이 사업계획서를 이제 왜 만드는지 실질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우리 학교 수업 과정에서 사업계획서를 여러분들이 쓰시겠지만 실제로는 사업계획서를 쓰는 일이 정말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일들이에요. 그 루틴하게 돌아가는 그 일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이걸 왜 쓰는지 사실 우리가 창업자라고 하면 우리가 회사를 만들고 스타트업을 하겠다고 그러면 내가 어떤 거를 만들어서 뭘 할지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거는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한테 전달해서 보여줘야 돼요. 설득을 시켜야 됩니다. 그게 투자자일 수도 있고 고객일 수도 있고 내가 뽑고자 하는 어떤 인력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의 사업계획서가 늘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내가 지금 사실은 지면으로 어떤 나의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사실 그 아이디어가 더 디테일하게 나올 수도 있고 또는 내가 아이디어를 낸 것들이 사실상 문제가 있다는 모순들을 막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과정들이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여담이지만 사실 우리나라 교육이 좀 미국이나 유럽보다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대표적인 것들이 사실 그런 부분인데요. 어떻게 보면 과제나 어떤 프로젝트를 처음부터 내가 끝까지 고민을 해서 이 틀도 내가 만들고 내 스스로 뭔가를 재료에서도 만들어내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사실은 우리나라 대학 교육 과정에서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어떤 과목을 듣고 내용을 이해하고 그걸 풀이 능력을 쌓는다든가 암기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 아직도 이제 대학 교육에서 많이 이제 함축적인 그 교육 양을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벌어지는 일인데 사실 이런 부분들을 스스로 훈련하는 부분들은 대학 이상의 여러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개인적으로도 그 스타트업들 자문을 해주고 있는데요. 지금 이번 달만 해도 한 10개 넘는 회사들을 제가 자문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그 여러분들보다 훨씬 경험이 많은, 뭐 대학 박사를 졸업하고 대기업도 다니고 창업을 하신 3, 4년 차의 업력을 갖고 있는 대표님들조차도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미진해서 여전히 그 사업 계획서로서의 어떤 기본 충족을 못하는 경우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좀 어떻게 보면 이런 이론적인 교육들이 한 번씩 들어놓는 것들이 여러분들 나중에 언젠가 그런 기획을 할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일례로 대표적인 것들은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추상적으로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뭐 이 내가 음료수를 만들어서 맛이 되게 좋은데 되게 잘 팔릴 것 같다. 뭐 젊은 사람한테 되게 잘 팔릴 것 같다. 이 정도가 끝입니다. 사실 그 정도까지는 사업 계획서의 뭐 시작도 안 되는 거고요. 뭐를 어떻게 만들어서 뭐 탄산의 함량과 설탕의 함량을 어느 정도 넣었을 때 뭐 타겟 시장이 어딘데 젊은 층인데 뭐 몇 세부터 몇 세 사이에 남성인지 여성인지 뭐 운동 후에 즐길 사람들인지 아니면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즐길 것인지 굉장히 세분화된 영역까지의 시장을 내가 다 머릿속에 실타래처럼 찾아가면서 이것들을 완성도 있게 높여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 과정들을 경험하시다 보면 다음번에 그런 비슷한 일들을 할 때 훨씬 더 디테일하게 빠르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반복을 하다 보면 사실 이런 사업 계획이 타당한지 아닌지도 판단할 수 있는 수준에까지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주관적이지 않고 객관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객관적으로 만들어내는 것들이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내가 아무리 객관적으로 만들더라도 사실은 그 뭐 우리 인간은 서로가 대화를 하면서 서로가 배워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내가 담고 있는 아이디어나 생각들에 대해서는 서로가 계속 주고받는 인터랙션을 하셔야만 해요. 그게 교수님이어도 좋고 친구여도 좋고 내 후배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피드백들을 지속적으로 주고받으면서 사실은 시행착오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내 아이디어가 좀 더 구체화되거나 이게 현실성 있게 되는 겁니다. 뭐 여러분들 한번 시간이 되시면 아이디어 불패 법칙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럼 한번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소개드렸던 책입니다. 그 내용에 제가 드리는 말씀을 굉장히 정교하게 담아놓은 책인데요. 그 내용을 보면 대충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하고자 할 때 내 주변의 어떤 샘플링을 통해서 실제로 그런지 아닌지를 보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이 세상이 실제로 그렇게 돌아가는지 아닌지를 보는 방법들의 하나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돼요. 그런 걸 테스트해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실제로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를 보고 그걸 통해서 내가 갖고 있는 아이디어들이 실질적으로 워킹할지 않을지를 이제 가늠해 본다는 거죠. 자원이 많고 시간이 많으면 그런 샘플링을 굉장히 많은 모수에서 할 수가 있고요. 뭐 대기업 같은 데는 거의 돈을 엄청나게 들여서 크게 해볼 수 있는 거고, 뭐 우리 같이 돈이 없는 사람들이면 내 주변 사람을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도 충분히 해볼 수 있는 상황들이라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은 돈이 들어가는 문제가 아니고 다만 내가 그런 사안에 대해서 어떤 식의 문제풀이의 과정을 경험하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고요. 그 책에 보면 제가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게 있어요. 그 뭐 음성인식에 대해서 사실은 음성인식 얘기를 드렸었나요? 제가 지난주? 발견기. 네네. 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 놓지 않은 기술이어도 그거를 실제로 만들었다고 가정을 해서 이 안에 들어간 것들은 기술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뭐 예를 들면 내가 좋은 서비스를 할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자동으로 세탁물을 접어주는 개주는 기계를 만든다. 그러면 세탁 물을 자동으로 개주는 기계 자체를 만드는 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그냥 상자를 하나 만들어 놓고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세탁소에다 그런 장비를 설치해 놓고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1달러 넣으면 자동으로 개주는 거예요. 그런 서비스 실제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손님들이 와서 세탁물을 가져와고 한번 넣어보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개주는 거죠. 사람이 티 안 나게. 그래서 주면 이 사람들이 보고 1달러 넣는데 이게 충분히 괜찮다라고 하는 것들이 어느 정도 신빙성 있는 근거까지 나오게 되면 예를 들면 그 스타트업이나 또는 대기업은 이 세탁물을 자동으로 개주는 기계를 만들 만한 시장성을 확인했다고 볼 수 있겠죠. 뭐 예를 들면 그런 식의 것들이 근거를 수집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계획이기 때문에 계획은 분명히 누구한테라도 악유를 당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어떤 객관성을 검증하는 게 계속 중요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제 그 사업 계획이라는 건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이 시장 자본주의 시장에서 사업 계획은 대부분 자원 조달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걸 만드는 한 90%의 목적은 내가 이걸 통해서 자본을 조달하고 싶어서입니다. 내가 뭐 회사의 과장이면 우리 부장님한테 내년도 예산을 따기 위할 수도 있고요. 내가 공무원이 되면 뭐 구청이든 아니면 시로부터 시의회로부터 내가 예산을 따기 위한 뭐 설득의 수단, 또는 내가 창업자면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받기 위한 목적, 뭐 기업이면 예를 들면 뭐 한국은행이라든가 뭐 산업은행으로부터 돈을 대출받기 위한 목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업 계획의 어떤 그 목적은 자본 조달, 리소스 조달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 계획서는 어쨌든 뭐 정리를 해보면 이 사업의 기회가 뭔지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서 그거를 객관적인 수단으로 정리하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도록 하는 거에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론적으로 좀 더 보면 사업 타당성 관점에서 창업의 뭐 세 가지 핵심 요소라고 있어요. 그래서 뭐 기업가랑 창업팀, 기회, 자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여기 이제 뭐 워낙에 이론을 공부하시는 교수님들이 만들어 놓은 정립해 놓은 것들이겠지만 뭐 팀이 중요하고요, 기회가 있어야 되고 자원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가 다 확보하기 위한, 완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업 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fit or gap이라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 사업의 기회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좋은 팀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자원이 있을 수도 있어요. 뭐 투자를 내가 5억을 받고 싶은데 10억을 받을 수도 있고, 뭐 3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항상 원하는 것들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항상 보면 내가 어떤 기회가 존재한다고 생각했을 때 그 기회에 상응하는 항상의 자원의 갭이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내가 원하는 이상의 자원을 확보하는 경우는 없다는 거죠. 그럼 이런 자원들을 어떻게 해소할 건지에 대해서도 사실은 그 사업 계획을 통해서 전략을 수립하는 게 중요합니다. 뭐 예를 들면 다음 주에 갑자기 중간고사를 본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이 갭, 리소스 갭은 뭘까요? 시간이죠.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다음 주까지 예를 들면 지금 일주일이 남아 있는데 이 부족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될지를 전략을 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르바이트 하고 있었다면 아르바이트를 급하게 얘기해서 뭐 일주일을 빼야 될 거고, 그다음에 내가 다른 수업이 있으면 뭐 빼도 크게 상관이 없는 거면 어떻게든 빼야 될 거고, 그다음에 뭐 개인적인 일정을 다 취소를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시간이 그래도 부족하다 그러면 내가 어떤 과목들을 좀 중점적으로 좀 더 보완할 건지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런 것들을 뭐착 플랜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교수님이나 뭐 부모님한테 내가 다음 주에 시험을 잘 봐서 B 플러스 이상을 받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사업 계획을 했는데 이게 뭐 타당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걸 보는 사람들이 충분히 선택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플래닝이 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나오는 얘기들은 어떤 이론적인 관점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그 뭐 다시 말씀드리면 그 카이스트 경영대학원에서 나온 자료라서 아마 이 내용들이 일반적으로 경영학서에 나와 있는 사업 계획서나 사업 타당 뭐 경영 마케팅의 일본 같은 내용들이 반복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업 타당성이라는 측면은 뭐 말이 좀 딱딱한데요. 이거는 쉽게 보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음 주까지 중간고사를 잘 보겠다라고 하면 그걸 평가할 누군가, 뭐 교수님이든 부모님이든 친구든 이 사람들이 봤을 때 평가 기준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첫 직장을 가셔서 여러분들의 뭐 바로 위에 사수, 뭐 팀장님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여러분들이 창업을 하면 여러분들의 잠재적인 투자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신 사업 계획을 이런 관점에서 본다라는 얘기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뭐 크게 여기도 세 가지로 기업가 요인, 기회 요인, 자원 요인 똑같습니다. 그 앞에 나왔던 그 세 가지 갭 핏에 대해서 이제 보는 건데요. 첫 번째 기회입니다. 그 기회라고 하면 뭐 예를 들면 누구나 사업을 할 수 있어요. 누구나 어떤 아이템을 개발할 수가 있을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다음 주까지 뭐 내년까지 뭘 만들자라고 하면 그 아이디어를 여러분한테 다 똑같이 줬을 때 솔직한 얘기 누군가는 더 잘할 수 있고 누군가는 더 잘 못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전공 분야나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 하는 그 관심의 정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건데, 그러다 보니까 기회 요인은 동일하게 주어지더라도 사실 경영 능력에 따라서 이 일을 수행하는지 잘 못하는지에 대해서는 차이가 다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람에 따라서 뭐 기업가로서의 자질, 적성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어떤 그 내가 기업가로서의 자질은 좀 부족하지만 내가 이 일은 원래 내가 좋아하는 일이야, 내가 잘하는 일이야, 나는 뭐 사업은 잘 모르지만 내가
평소에 동물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동물 관련 스타트업은 내가 잘할 수 있어. 뭐 이럴 수도 있고요. 또는 뭐 창업자가 뭐 계속 뭐 고등학교 때부터 계속 자원봉사를 해왔어요. 또는 어떠한 뭐 운동을 해왔어. 그런 거와 관련된 사업이라면 이 사람의 일반적인 관점에서의 경영자의 능력과 무관하게 더 잘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반적으로 이제 경영학서라든가 책들을 보면 저는 사실 그런 책들을 별로 썩 좋아하는 편들은 아닌데 어떤 사안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단차원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살면서 벌어지는 일들은 굉장히 높은 차원의 일들입니다. 어떤 현상 하나는 다차원적이에요. 그래서 뭐 사건으로만 봤을 때는 아 이래서 저렇구나라고 볼 수 있지만 사실 이거는 굉장히 원형의 뭐 다각형의 3차원 형태의 다각형이기 때문에 여기서 봤을 때와 여기서 봤을 때와 아래서 봤을 때는 다 사안이 다르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어떤 일반적인 이론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로만 설명을 해야 되는 한계를 좀 갖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디테일한 것들 설명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기서 설명하는 이런 요인들은 저도 일반적으로 그렇다라는 거에 좀 매몰되지 않는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이제 기회 요인인데요. 기회 요인에서는 이제 시장성 관련해서 기회, 그다음 기술 관련된 기회, 그다음 제품 뭐 이렇게 채산성 관련된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회 요인이라고 하면 내가 아무리 좋은 기술을 뭐 좋은 서비스를 내가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그 시장 환경이나 경쟁 환경에 따라서 안 될 가능성들이 매우 많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동남아에서 한 5년 전에 뭐 배달 서비스를 하겠다. 뭐 한 7년 전 될까요? 배달 서비스를 하겠다 그러면 아마 잘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그 당시에 2, 3년 앞서서 잘 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그 나라에서 이미 가지고 갔던 회사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지금 상황에서 하겠다? 우리나라에서 당연히 안 되죠. 뭐 동남아에서도 안 될 겁니다. 이미 시간이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기회라는 거는 시간적인 측면에서의 기회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한번 되게 분명히 일어났던 시기는 지났다고 판단을 하는 거죠. 뭐 그렇다고 시장이 없는 건 아닙니다. 다만 어쨌든 이런 기회 요인들이 환경과 시장, 그다음 경쟁 요인, 이미 1등이 막 많아요. 1등만은 아니고 1, 2, 3등이 다 같은 회사예요. 뭐 이런 상황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도 시장 환경을 좀 고려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가끔 보면 정말로 좋은 아이템이긴 해요. 근데 좋은 아이템인데 이 아이템을 돈을 내고 구매할 사람들이 시장 전국에서 예를 들면 0.1%밖에 안 되는 비즈니스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의료 관련돼서 그런 게 많은데 장애인 중에 뭐 사지절단 그 손가락이 어디가 불편하신 분들 이런 사람들한테 너무너무 필요한 기술인데 그 불편함을 갖고 있는 환자는 우리나라에 따져보면 100명밖에 안 돼요. 이런 비즈니스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 제품 하나를 만들더라도 엄청나게 큰 돈을 받아야 되는데 그 돈을 받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 시장성이 있는 건 맞죠. 기회는 있지만 이게 전체적인 시장의 크기나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을 진입 안 하고 있는 버려진 시장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기술성인데요. 그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생산이 불가능한 기술들은 사실 나올 수가 없어요. 그 제가 사실 어저께 컨설팅을 한번 했던 회사인데요. 여기 인천 판교에 있는 스타트업입니다. 뭔가를 3년 동안 굉장히 투자를 해서 만드셨어요. 잘 만들었습니다. 디자인도 되게 예쁘고 사실 이제 뭐그 운동 관련된 디바이스는 그냥 눈에 봐도 너무 예뻐서 사고 싶어요. 근데 가격이 10만 원입니다 하나가. 근데 그 네이버를 검색해 보면 그 비슷한 동일한 목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좀 못생긴 기기들이 중국에서 나온 게 15,000원이에요. 그러면은 85,000원의 갭을 뚫고 그걸 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이 좋은 제품을 만들어도 사실 경쟁력이 있으려면 경쟁 제품이 15,000원이라고 하면 나는 10,000원에 만들었어야 돼요. 또는 뭐 2만 원 정도에 만들었으면 내가 디자인 경쟁력을 가지고 승부를 해볼 수가 있는데 이 생산 가능성, 양산의 어떤 소요되는 비용들을 따져봤을 때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또는 만들어낼수록 적자이거나 만들어냈는데 하자가 너무 많아서 한두 개를 뭐 예를 들면 수율이 10%인데 10%를 반품해주면 애초에 이 제품의 영업이익은 10%였는데 그 뭐라 그러죠? 그 하자율이 10%면 이거는 아예 수익이 안 나는 상황인 거예요.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채산성 분석인데 그 뭐 사실 이런 식으로 말 그대로 매출이 많이 나더라도 사실 이제 영업이 적은 경우 또는 영업이익이 낮더라도 이게 메스한 시장에서 내가 1등을 할 수 있다고 그러면 투자가 가능합니다. 반도체 시장이 대표적이거든요. 반도체 시장은 SK 하이닉스, 뭐
TSMC나 여러 가지 회사들이 서로 싸우기 때문에 가끔씩 그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다가 어느 순간 치킨 게임을 해버려요. 그러면 그때 영업 손해가 크게 벌어집니다. 대신에 그래서 휘청하는 회사들이 몇 개 떨어져 나가면 나중에 그 회사가 빠진 것 때문에 한 2, 3년 안에 몇 배의 수익을 다 벌어들이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도 있습니다. 그래서 메스한 시장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요. 아무리 이 기술이 좋아도 예를 들어 자본 조달이 안 되기 때문에 불가능한 경우도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도 뭐 로켓을 만들거나 뭐 전기 자동차를 만들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한테 애석하게도 자본 조달이 안 됩니다. 자동차를 양산을 시키려면 못해도 한 500억, 1000억 단위의 돈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돈을 투자할 만한 투자자들은 많아요. 사실은 돈은 많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내가 하겠다고 할 만한 창업가들이 없습니다. 그거를 할 만한 창업가들은 사실은 대부분의 이미 그쪽 업계를 해봤던 분들이어야 하는데 그분들이 누구냐면 현대차의 1, 2차 벤더 대표님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자기의 주요 파트너를 배제하고 내가 독자적인 브랜드를 만든다는 거는 사실 본인이 회사를 접겠다는 각오를 갖지 않으면 어렵기 때문에 사실 이런 관점에서도 어떤 기회가 있더라도 사업이 안 되거나 자본 조달이 안 돼서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뭐 이런 자원 관련된 부분들도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자, 그럼 여기서는 이제 사업 계획서를 만들 때 어떤 식의 구성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게요. 뭐 제가 이제 끝에 실질적으로 제가 최근에 만들고 있는 것들 포함해서 사업 계획서를 보여드릴 거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 이론적인 데를 보시고 실제로 이런 것들이구나 뭐 여러분들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항상 사업 계획서 요약문이 먼저 들어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요약문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 엘리베이터 피칭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어떤 주요한 사람과 뭐 한 1분 정도 뭐 또는 몇십 초 안에 같이 있는 사이에 그 사람을 충분히 설득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메시지 또는 어떤 명확한 슬로건이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그런 관점에서 사업 계획서는 이런 익스큐티브 서머리가 좀 필요합니다. 그 사업 계획서를 봐야 될 사람들은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보통 투자자거나 나의 보스인 경우이기 때문에 직장 내에서 나의 보스라고 하면 사실은 뭐 시간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겠죠. 그래서 내 사업 계획서를 읽는 데 시간이 부족할 겁니다. 반면에 이거를 이제 좀 더 많이 보는 투자자들, 그러니까 무슨 투자 기관, 뭐 투자증권, 무슨 벤처 파트너, 무슨 캐피탈 이런 데들은 사실은 하루에 이런 사업 제안서들이, 사업 계획서들이 수십 개가 날라와요. 진짜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뭐 한국투자 파트너스, 뭐 무슨 인베스트먼트 이런 회사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 회사들은 다 투자만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회사들의 뭐 기업도 그렇고 여러분 같은 사람들도 그렇고 엄청나게 사업 계획서를 다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담당자 한 명당 한 달에 봐야 될 것들이 수백 개예요. 그 중에서 옥석을 가리는 게 정말 어렵기 때문에 시간이 없죠. 그래서 최대한 짧은 시간 안에 그 사람한테 눈에 걸릴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 개념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기회나 전략, 목표 시장, 시장 추이, 뭐 경쟁 우위, 사업팀 구성, 투자 요청 내용 이 정도가 일반적인 내용이고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어떤 그 일반적인 좋은 그 사업 계획서의 그 구조를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그거랑도 참고하시면 되는데 다 비슷해요. 순서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오퍼링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이 오퍼링이라고 하는 거는 그 어쨌든 간에 내가 그래서 뭐 이런 난 좋은 거를 할 겁니다 라고 해서 나를 자랑하고 끝내는 게 아니고 그 사람한테 뭘 얻어내야 되는 거죠. 내가 뭐 예를 들면 교수님한테 뭐 이래 해서 다음번에 뭐 좋은 성적을 받겠습니다. 뭐 대신에 다음번에 뭐 좀 시간 좀 뭐 빼도 되겠습니까? 뭐 이럴 수도 있고 부모님한테 뭔가를 사달라고 할 수도 있을 거고요. 이런 오퍼링이 항상 중요해서 사업계획서의 끝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업계획서 대부분 그 끝은 자원의 조달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오퍼링은 대부분 돈을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얼마가 필요하냐?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내가 뭐총 10억이 필요합니다. 1000억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담아놓고 있어요. 그래서 그 뭐 일반적으로 그 여러분들이 아직 나중에 이제 직장인이 되시고 뭐 돈을 많이 버시면 이제 그 증권사라든가 금융사에서 이제 PB라고들 있어요. 프라이빗 뱅커들인데 개인적으로 내 자산을 관리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영업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막 주기적으로 그런 걸 보내와요. 그래서 이번에 좋은 상품이 있는데
그 상품이 예를 들면 뭐 작년까지 한번 흥행을 했던 그 비상장 주식 그 공모주 같은 것들, 뭐 공모주를 하기 전에 뭐 내년에 공모주 상장을 할 것 같은데 이번에 되게 싸게 나왔다. 뭐 이런 회사에 뭐 50억을 모으고 있는데 한번 참여해 볼래? 이런 것들이 많이 제안이 옵니다. 그래서 이런 오퍼링이 항상 끝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산업이나 기업 제품, 그 다음에 내가 뭘 만들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서비스든 기술이든 제품이든 뭐 이런 것들에 대해 유형적인 그 결과물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로 그런 시장에 워킹하는 거야? 시장에 필요한 거야? 를 설명할 수 있을 만큼의 시장 조사 및 분석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서로 다 안다고 전제를 하면 사실 그 뭐 설명할 필요는 없어요. 뭐 우리가 다 이 시장을 알고 다 이쪽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야. 뭐 예를 같은 동아리에서 뭐 사진 동아리인데 사진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어. 그럼 그런 사람들이 서로 그거에 대해서 시장에서 얘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보통 이 사업 계획을 제안할 대부분의 대상은 내가 하고자 하는 거를 모를 경우가 거의 99%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뭐 어디 가서 만약에 뭐 대기업에 가서 뭐 휴대폰을 만들 수도 있고 휴대폰에 있는 어떤 펌웨어를 만들 수도 있고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도 있고 또 누구는 클라우드를 손댈 수도 있고요. 그렇게 파생되는 분야들이 너무너무 많다 보니까 자기가 잘하는 분야에서 어떤 창업을 하거나 어떤 사업 계획을 만들었을 때 돈을 줘야 되는 집행하는 사람은 그걸 잘 몰라요. 예를 들면 회사에서 중소기업에서 뭐 직원들이 뭐 100명만 돼도 이 구성원들이 하는 것들을 그 위에 있는 경영진들이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다 모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시장에 대해서 상대방이 모른다고 전제를 하고 정확하게 최대한 객관적인 자료들을 근거로 해서 제시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사업 채산성이 중요한데요. 결국에는 내가 그 만들려고 하는 것을 가지고 결국 돈을 벌어야 됩니다. 돈을 벌기 위한 것들이고요.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매출을 어떻게 낼 수 있는 건지, 그 다음에 이걸 얼마에 팔면 되는 건지, 그래서 영업이익을 얼마나 남길 건지,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남는 거를 내가 재투자를 해서 뭐 마케팅을 하든가 해서 얼마를 벌겠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할 겁니다. 여러분들 페이스북이나 SNS를 하면 굉장히 그 상품들이 많이 뜨죠. 기업들이 요즘에 SNS 마케팅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들어가는 돈들이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이제 뭐 크라우드 펀딩 같은 거 많이 아실 거예요. 와디즈 같은 거. 와디즈도 사실은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해서 돈이 없는 자본이 없는 아이디어가 있는 어떤 창업자들이나 주체들이 펀딩을 받아서 그걸 뭐 1억이든 얼마도 모아서 그걸 만들어서 그 사람들한테 돌려준다 뭐 이런 개념이잖아요. 사실은 와디즈 같은 데도 잘 보면 그 프로젝트를 하나 유지하기 위해서 내야 되는 마케팅비가 굉장히 큽니다. 워낙에 건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그냥 돈을 안 들이고 순수하게 올리면 노출이 안 돼요. 노출이 안 되다 보니까 펀딩 자체가 성공을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거기다 또 돈을 넣고 마케팅을 많이 해서 와디즈 같은 데도 이제 그 페이스북이나 인스타gram 엄청나게 그 홍보 많이 하거든요. 그렇게 우선순위에 올라가야지만 펀딩이 성공하는 구조죠. 그래서 이제 그런 크라우드 펀딩도 역시나 수익화를 추구하기 때문에 거기 참여하는 회사들 입장에서도 이게 내가 어느 정도가 들어갈지 그래서 얼마를 남길지는 최대한 정확하게 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손익분기점이라는 얘기를 한번 뭐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흔히들 BEP라고 합니다. BEP 얘기를 많이 해요. 이제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라고 해서 회사가 만들어진 다음에는 매출이 없기 때문에 처음에 다 그 지출을 하겠죠. 돈을 씁니다. 적자예요. 근데 어느 순간 서비스가 런칭하고 돈을 벌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손익분기가 딱 맞춰지는 순간이에요. 그 역전이 되는 순간입니다. 그걸 BEP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BEP를 맞췄다 못 맞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뭐 대표적으로 아마존이나 뭐 쿠팡 이런 데가 BEP를 뭐 못 맞추는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사실은 이제 그거는 좀 다른 얘기인 게 BEP를 맞추자 맞출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맞추지 않는 거죠. 회사 입장에서는 지속적인 성장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맞추기 위해서는 평소에 쓰던 돈들, 예를 들어 마케팅비라든가 뭐 인력 채용이라든가 시설 투자가 줄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사실은 BEP는 맞출지언정 사실 회사가 성장세를 조금 더 희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뭐 쉽게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기업 시장에서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그 PE라고 말 그대로 개인 그 큰 자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돈이 모여요. 그래서 누군가가 돈을 뭐 몇천억 이 돈을 운영해서 그 수익화를 극대화시키는 주체들이 존재를 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보통 하는 일들이 어떤 회사가 있을 때 뭐 이런 식으로 적자 상태예요. 근데 사실은 뜯어 보면 이 회사는 성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적자예요.
뭐 나쁜 케이스지만 이런 회사들은 들어와서 바로 1, 2년 안에 이 회사를 BEP를 맞춰버립니다. 그래서 대표도 바꾸고 막 좋은 사람을 꽂아넣어서 인력도 절반으로 줄이고 BEP를 딱 맞춰놓으면 시장의 평가가 어떻게 되냐면 뭐 10년 내내 적자였는데 갑자기 흑자가 됐네. 그러니까 시장에서 좋아할 만한 형태로 회사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회사가 사실은 표면적으로는 좋아 보일 수 있지만 이게 정말 좋은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회사는 기업의 고유 문화나 가치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회사가 꼭 숫자를 가지고 현금의 이익을 발생시킨다고 해서 회사가 계속 성장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희생하고 회사를 수치적으로만 좋게 만드는 건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그렇게 와서 회사를 이렇게 만들면 회사의 밸류에이션이 높아집니다. PE가 와서 그 회사를 100억에 샀는데 한 2년 동안 작업을 해서 그 회사를 300억 매출 가는 회사를 만들어 버려요. 그럼 이 회사의 밸류에이션이 갑자기 원래는 100억짜리 회사였는데 500억, 1000억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다른 주식한테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차익을 800억, 900억 내는 그런 시장들이 굉장히 많이 실제로 있습니다. 불법도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BEP라는 걸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최근에 그 트위터를 앨런 머스크가 들어가서 절반을 뭐 이렇게 자르고 막 그 현금 흐름을 좀 이렇게 만들어서 이익이 나는 것처럼 만들라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뭐 이상한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벌어진다라는 것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중요한 건 이제 마케팅인데요. 그 뭐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 뭐 저 포함해서 사실 마케팅이 늘 약합니다. 마케팅만을 전공을 해서 그것만을 쭉 해오셨던 분들이 있어요. 근데 마케팅 전공자라고 해서 이분들이 다 잘하는 게 또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 분야가 우리 예를 들면 공학을 하는 사람들에서도 분야가 굉장히 세분화가 되어 있는 것처럼 마케팅도 사실은 분야가 굉장히 세분화가 있다 보니까 약을 팔았던 사람들이 옷을 못 팔고요. 옷을 팔았던 사람들이 자동차를 못 팔아요. 그 이론적인 토대는 비슷할지라도 그 시장이나 본인들이 만났던 소비자나 커스터머의 형태를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그거를 할 수가 있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케팅 전략은 일반적으로 제품 가격 유통 촉진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사피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제품 CBP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제 컨슈머 베네핏 패키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제품을 뭐 예를 들면 이제 회사에서는 사업 계획을 통해서 뭐 애플워치를 만들었어요. 그 애플워치를 단순한 어떤 하드웨어 기기로서 파는 거는 일반적인 그 엔지니어의 생각이지만 마케터들은 그거를 그 이상의 의미로 리디자인해서 패키징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게 12팩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이게 빡에 들어서 시계를 파는 거지만 뭐 예를 들면 이제 마케팅 관점에서 이게 살이 붙는다고 하면 우리가 사실은 뭐 애플이라고 하면 애플 브랜드에 대해서 조금 더 충성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뭐 애플워치가 사실 좋고 뭐 옛날 거 써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굳이 새로운 게 나오면 바꿉니다. 뭐 그런 것들 내가 이 브랜드를 사고 뭐 아이폰 14을 사고 뭐 갤럭시 뭐 폴드를 사고 뭐 이런 것 자체에서 내가 느끼는 무형적인 만족감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비싼 연예인을 동원해서 뭐 잘생긴 연예인이 썼던 광고를 했던 그 제품을 내가 산다는 거 또는 패키지 디자인을 굉장히 잘해서 뜯는 순간에 어떤 즐거움을 준다든가 이 서비스를 통해서 내가 가입을 했을 때 어떤 그 앱이라든가 이런 커뮤니티 플랫폼에서 내가 같이 플레이할 수 있다든가 여러 가지 활동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종의 확률 활동들을 많이 하고 그 애플은 그 개발자 대회라고 하나요? 뭐 이런 것들도 매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삼성에서도 그 삼성 언박싱인가 뭐 그런 행사를 또 열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팬덤을 형성하고 자기네들이 만드는 제품에 대해서 쇼잉의 그 준비 과정, 그날의 어떤 그 실시간으로 방송을 청취하는 만족감, 그 이후에 내가 바로 주문할 수 있는 그런 것들, 뭐줄 서서 사는 것들, 그런 모든 것들이 사실 그 CBP 안에서 전략적으로 고도화돼서 이루어지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설계 및 개발인데요. 이거는 개발 관점에서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아실 수 있는 그래도 부분이고요. 뭐 제품에 대한 사항들, 개발이나 뭐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제품 개발할 때 위험도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예를 들었던 사실은 경쟁 제품이 15,000원인데 10만 원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 사실은 그 최근 2년 사이에 반도체 공급 대란이 발생해갖고 어디에 돈을 줘도 제조가 안 됩니다. 아니 돈을 많이 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비용이 눈덩이처럼 커지는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생산량 자체가 적어지면
단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거를 10만 개를 찍겠다. 그러면 개당 뭐 예를 들면 5천 원에 할 수 있는 거를 뭐 1000개를 뽑겠다. 그럼 난 개당 5만 원 줘야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내가 단순히 이 제품을 시제품을 돌아가도록 만드는 거는 사실 굉장히 절반밖에 안 되고 이거를 양산할 수 있는 원하는 가격에서 양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되게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그 항상 보면 조금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작은 회사들은 그런 일은 없지만 큰 회사들일수록 어떤 원자재 유통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내가 뭐 예를 들면 어떤 원료를 공급받아야 되는데 그 원료를 조금 더 싸게 공급받기 위해서 뭐 그 회사 근처에다가 공장을 짓는다든가 또는 그 애초에 그 공장을 지을 때 그 원자재 회사에 전략적으로 투자를 받아서 전략적 관계를 맺는다든가 뭐 이런 것들 많이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람과 특허권인데요. 그 대부분의 인력들이 사실은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그 저출산 문제, 고령화 문제 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기업을 하다 보면 체감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이제 사실은 제가 옛날에 뭐 옛날 얘기지만 15년 전에 여기 강의실에 있을 때랑 지금의 학생 수가 현저하게 다르거든요. 사실 옛날에는 여기가 뭐 옛날 같은 얘기는 하지만 좀 꽉 찼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리가 없으면 저 구석에 에어컨 위에서 앉아서 봤던 경우도 있는데 지금 그만큼 학생 수 줄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나와 있는 인력도 실제로 적고요. 이분들이 실제로 어떻게 보면 옛날에 시장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았을 때는 적은 돈을 줘도 괜찮은 인력도 꽤 많았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사람이 애초에 적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까지 능력이 있으신 분들은 이미 더 좋은 데를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구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보다 조금 더 역량이 부족한 사람들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럼 내가 그 사람이라고 데려오기 위해서는 돈을 낼 수밖에 없는 거고 돈을 내 생각보다 더 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계속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 인구의 어떤 그 감축은 정말로 회사의 그 국가적으로도 되게 위험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미국에도 인도 사람들 많이 이민을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개인적인 회사에도 그런 부분들이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문제로 되어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특허에 대해서도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학생으로서 뭐 개괄적인 부분들만 들으셨겠지만 특허는 사실 내가 어떤 양면이 다 있습니다. 내가 어떤 핵심 특허를 만들어서 나만 해야지라는 건 사실 세상에 거의 없어요. 힘들어요. 사실 심지어 삼성과 애플이 특허 소송을 하더라도 결국에는 그 수천억을 들여서 서로가 피해보는 일들을 하기도 하고 또는 싸움이 너무 힘들면 서로 그 MS랑 삼성이 옛날에 10년 전에 그 서로 특허를 싸울 뻔하다가 서로 특허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계약도 해버립니다. 그냥.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특허가 중요하다고 계속 얘기를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도 특허에 대해서는 좀 실질적으로 필요할 때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가 있어요. 그다음에 요즘 여러분들 중에 혹시 변리사가 꾸미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변리사는 좋은 직업입니다. 계속적으로 기업들은 특허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데 특허들이 굉장히 기술이 고도화되고 많은 회사들이 많은 사람들이 특허를 수십 년 동안 누적돼서 쌓이다 보면 더 이상 새로운 게 없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내는 특허들은 핵심 특허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핵심이 아닌 거를 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특허 분쟁이 걸렸을 때 이런 거 가지고도 어떻게 서로 싸워야 되니까 재료를 막 만드는 일이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가지고 특허를 보장받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또는 그 특허를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은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특허에 대해서는 뭐 엔지니어로서 중요한 사항이라고는 이해를 하시지만 이것 자체가 너무너무 없으면 사업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기에도 사실은 좀 고민해볼 지점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사실 뭐 공장을 지을 건 아니고 저도 공장에 있었지는 않았기 때문에 공장이 있구나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측면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의외로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어떤 사업을 한다고 하면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이기 때문에 제조 시설을 만들 때 정부의 규제를 많이 받습니다. 그 산업 폐기물이라든가 또 의료기기 같은 경우는 GMP라고 해서 이 시설 자체가 안전하고 깨끗하게 룰에 따라서 운영되는지를 식약처에서 복지부에서 점검을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 그 외에 공장들은 일반적으로 산업재해에 관련돼서 고용노동부 같은 산자부에서 여러 가지 인증 또는 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살펴보셔야 되는 부분이고 또는 이제 그런 것들도 있어요. 지자체별로 우리나라 지자체를 도입한 이후에 이제 뭐 예를 들면 저뭐한 경상도나 전라도 쪽, 뭐 전라도 쪽이 좀 심한 것 같은데 그쪽에 가면 개발이 정말로 많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땅값도 싸고 거기를 공장을 만들었을 때 어떤 물류비에만 문제가 없으면 좋은 입지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기업들이 안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자체별도 본인들의 특례법을 만들어서 우리 지역에다 공장하시면 땅값을 반을 대줄게. 심지어는 공짜로 줄게. 100년 무상 뭐 제공을 할게.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업 계획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좌우하는 싸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다 고려를 해서 최소의 비용으로 똑같은 거를 내가 할 수 있을지에도 원가를 줄이는 활동들을 여기서부터 해야 된다는 거죠. 비슷하게 그 뭐 동남아라든가 중국이라든가 뭐 중국은 더 이상 아니지만 뭐 몽골 이런 데 일부 국가들은 이런 정책을 하는 데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중소기업들, 작은 회사들도 회사를 뭐 베트남이나 뭐 인도네시아 이런 데다 만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경영팀, 사람 문제인데요. 이제 늘 사람이 제일 중요합니다. 뭐 여러 가지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하냐고 보면 저는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것 같고요. 그 아까도 초반에 말씀드렸던 리더가 중요한 만큼 리더를 따를 수 있는 그 경영팀들이 중요합니다. 코파운더들일 수 있고 그 임원들일 수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일단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리더를 중심으로 해서 비슷한 생각들을 빠르게 끌고 나갈 조직이 필요하고 그 이외에 또 따라갈 수 있는 조직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리더를 하고 이거를 실행을 하면 그 행동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피드백을 줘야 돼요. 통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따른 인사 정책이나 계획, 평가 뭐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한 거죠. 일반적으로 대기업은 그럴 일이 없는데 뭐 이것도 여담인데요. 대부분의 졸업을 하면 일반적으로 대기업을 많이 가고 싶어 하십니다. 대기업을 가면 연봉이 많아요. 복지도 좋고요. 퇴사율도 적기 때문에 비교적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가실 수 있는 부분은 맞습니다. 근데 뭐 그렇더라도 최근에는 스타트업들도 많이 가실 텐데 괜찮은 스타트업, 근데 너무 이미 커버된 스타트업들은 사실 대기업이랑 큰 차이가 없고요. 다만 오히려 작은 스타트업들을 전력적으로 가시는 분도 꽤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작은 스타트업인데 팀이 괜찮고 이 아이디어가 이 사업 아이템이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고 내가 여기서 리더는 아니지만 내 직원으로서 일했을 때 충분히 재밌고 배울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 연봉이 적더라도 가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저는 그걸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런 작은 회사들은 연봉을 못 맞춰주기 때문에 스톡 옵션을 줍니다. 그 주식을 줘요. 예를 들면 뭐 이런 여러분들이 뭐 석사를 졸업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삼성을 간다고 한 5천, 6천 받나요?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로 가면 여러분들이 뭐 스타트업을 가면 사실 뭐 한 3, 4천 정도밖에 못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아마 갭은 한 2, 3천 차이가 날 거고 복지도 훨씬 부족할 겁니다. 대신에 이 회사가 정말로 잘 될 것 같고 대표도 훌륭하고 팀이 괜찮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기 가서 당당하게 가는 조건으로 뭐 주식을 일부 주세요라고 했는데 그 회사 지분이 회사 가치가 스타트업들은 보통 한 100억 미만이라서 한 30억, 50억 되거든요. 그 회사에 합류를 했는데 나중에 그 회사 상장을 혹시 했다. 그러면 그 회사 밸류는 거의 100배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1,000만 원어치 받았다 그러면 나중에 10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일들은 정말로 비일비재하게 존재를 하고 제가 회사를 운영할 때도 정말로 그런 것만 찾아다니고 오는 친구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러니까 나쁘지 않고 좋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앞으로 그 진로를 결정하실 때 그런 것들도 좀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뭐 여기서 제가 이론적인 얘기를 드리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업 계획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안목을 갖고 계시다 그러면 시간 나실 때 그런 스타트업들을 한 번씩 살펴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색해 보면 정말 맞는 스타트업도 많거든요. 이 회사에 뭐 예를 들면 여기서 뭐 이런 자료를 한번 참고해 보시면서 사업 계획은 뭐 충분한지, 뭐 시장성이 충분한지, 객관적인지, 창업팀이 훌륭한지, 뭐 그 회사의 인사 조직을 알 수는 없겠지만 아는 범위 내에서 이런 것들 좀 보시고 거꾸로 그런 회사에서 면접을 볼 때 거꾸로 이 회사의 복지나 인사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면서 내가 비록 그 피고용자지만 이 회사가 성장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하실 수 있다면 뭐 그런 식으로서 어떤 진로를 고민해 보시면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아니면 그 회사에 대해서 평가를 하시고 싶으면 뭐 주변에 아시는 선배나 뭐 이런 저 같은 사람한테도 물어보시면 제가 의견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어떤 팀들은 항상 내가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회사를 하나 만들 건데 뭐 예를 들면 내년에 뭐 올해 회사를 만들어서 내년에 서비스를 하나 오픈할 겁니다. 무슨 앱을 게임을 하나 만들자. 근데 저는 뭐 팀이 3명밖에 없어요. 우리 팀들은 지금 뭐 다 코더들이기 때문에 개발을 같이 해야 돼요.
근데 이거 사업을 해본 적도 런칭 해본 적도 없고 어떻게 마케팅을 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럴 때는 예를 들면 뭐 선배라든가 뭐 이쪽 뭐 대기업에서 마케팅을 하시는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합류를 시키는 거죠. 이름이라도 올리는 거예요. 뭐 선배님한테 가서 뭐 한번 뭐 자문해 주세요, 뭐 고문을 해주세요 하면서 그 뭐 돈 주는 거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런 식으로 관계를 맺어가면서 도움도 받고 나중에 회사가 잘 됐을 때 그분한테 어떤 보상을 드리거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이제는 이게 구체적인 것들인데 사업 추진에 대한 로드맵, 일정, 마일스톤들이 중요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내가 하겠다고 하는 것들이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정리가 됐으면 이제 타임 스케일을 정해 보는 겁니다. 언제까지 뭘 하고 그 다음에 뭘 하고 그 다음에 뭘 해서 최종적으로 언제까지 뭘 하겠다라는 것들을 만드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험도나 특수고려 사항인데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웠을 때 그 계획에 대해서 만약에 하나 문제가 없는지는 스스로 계속 챌린지 해보는 시도는 좋은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건 무조건 될 수밖에 없어. 뭐 사실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럴 때 뭐 저는 이제 결혼해서 와이프한테 물어봅니다. 그 와이프가 말도 안 되는 갑자기 이상한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정말 맞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한 의견을 받다 보면 이제 그런 내 아이디어에 대해서 디펜스 논리를 받으면 보통 그걸 듣는 나는 어떻게 될까요? 보통 일단 화가 나죠. 그래서 보통은 자기 아이디어를 디펜스하기 위해서 보통 사람들이 업셋 많이 됩니다. 근데 그럴 필요는 없고 그거에 대해서 자꾸 고민을 하고 그거를 좀 설득하려고 또 노력하고 뭐 친구가 야 그거 될 리가 없어 하면 친구랑 또 아기를 해보고 하면서 그 과정에서 정말 이게 되는 건지 아닌 건지를 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훈련들을 해봐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고 뭐 시장에서 이거 반드시 된다고 다들 동의를 하는 어떤 그런 사업 아이템도 망할 확률이 절반이 넘기 때문에 늘 그런 걸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구글이나 애플이나 뭐 항상 그런 훌륭한 회사들은 다 성공한 것 같지만 그 한번 검색해 보시면 그런 거 나오거든요. 뭐 애플이 실패한 제품들, 뭐 구글이 실패한 서비스 나오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뭐 구글 대표적으로 뭐 헬스, 그다음에 뭐 있을까요? 그 구글 웨이브, 그다음에 애플도 망한 것도 꽤 있어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게 왜 우리는 잘 모를까요? 그 회사 의도적으로 그걸 다 배제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케팅이에요. 그것도 구글은 성공적인 회사를 보여주고 싶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노출을 최소화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구글은 항상 성공의 스토리고 애플은 항상 성공의 스토리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그들의 전략이기 때문에 하지만 실제로는 성공한 것보다 실패한 것도 훨씬 많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무 계획인데요. 뭐 이런 것들은 뭐 그런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재무제표를 뭐 읽는 법, 재무제표를 볼 줄 알아야 한다 이런 얘기 많이 드는데 사실 뭐 저도 재무제표를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기본적인 거 아시면 되는데 뭐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뭐 현금 흐름표 이 정도만 알면 돼요. 그러니까 재무제표라고 하면 이 세 개가 항상 세트로 있는데 뭐 쉽게 생각해서 그 손익계산서는 대차대조표는 우리 회사에 지금 돈이 얼마 있냐, 그 부채가 더 많은지 아니면 자본이 더 많은지 이겁니다. 이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손익계산서는 지난 한 분기에 또는 1년 동안 영업을 했는데 이익이 났는지 손해를 봤는지입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뭐 10년 전에 너무너무 잘 나가서 돈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최근 10년 동안은 계속 사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회사의 경우에는 대차대조표를 보면 현금이 훨씬 많아서 그 부채가 없는 회사입니다. 그런 관점에서는 좋은 회사죠. 돈이 많은 회사입니다. 대신에 최근 1, 2, 3년 동안의 어떤 영업 흐름, 손익계산서를 보면 계속 적자인 거예요. 그러면 이 회사는 언젠가 이 회사는 큰 성공을 거둬서 현금을 거두었지만 지금은 성장세가 없구나. 지금은 이대로 되면 뭐 지금 돈이 있지만 앞으로 10년이면 이 회사는 사라지겠구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또는 현금 흐름표도 보면 실제적으로 손익계산과 무관하게 어디서 현금이 발생하는지를 보는 거죠. 회사가 우리는 무슨 뭐 서비스 업종인데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커피 가게라고 할게요. 커피를 팔아서 하는 회사인데 여기는 대차대조표도 좋고 손익계산도 되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는 되게 장사도 옛날에 잘했었고 돈도 많고 지금 최근에도 장사가 잘 되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래서 만약에 큰 커피 체인이 이 회사를 산다라고 하면 이거는 잘못된 걸 수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현금 흐름표를 봐야 되는 거예요. 현금 흐름표에 이 회사가 자기의 주 영업 목적인 커피를 팔아서 돈을 버는 건지 다른 짓을 해서 돈을 버는지를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 회사들이 투자 활동만 하거나 부동산을 하거나 뭐 돈놀이를 해서 돈을 버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려운 게 없어요. 이 세 가지만 아시면 여러분들이 회사에 대해서 볼 수가 있는데 한번 시간이 되실 때 그 다트라고 있거든요. 네이버에서 회사 검색하면 막 거래소 회사들 많이 나오는데 그 회사들 중에 시총이 낮거나 되게 뭔가 상장을 했는데 이 회사가 자본은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주가가 별로 안 좋고 이런 회사들을 한번 보시면 살펴보세요. 재무제표 다 나와 있거든요. 거기 이 대차대조표나 현금흐름표나 손익계산서를 보면 이 회사가 자기 비즈니스를 잘하고 있는 회사인지 아닌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사업은 되게 어렵기 때문에 모든 회사들이 커피 회사는 커피를 잘 팔아서 돈을 벌고 뭐 교육 사업하는 회사는 교육을 잘해서 돈을 벌었으면 좋겠는데 꼭 그러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는 성장과 생존이 늘 목적이다 보니까 이 회사가 자기네가 어떤 교육 쪽에서 예를 들면 주 영위 사업에서 돈을 못 번다 그러면 이 회사는 어떻게 해서든 다른 곳에서 돈을 벌려고 합니다. 이거는 건전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의 형태가 이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고 그게 자연스럽기 때문에 그거를 구분해서 보자라는 게 이 재무제표상 이 세 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쪽으로는 이제 투자 조건들이 나오는 거죠. 아까 오퍼링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렇게 해서 조달을 할 건데 얼마를 필요합니다. 얼마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는 내용. 그래서 투자 요청 내역이 있습니다. 돈을 얼마를 난 필요하고요. 우리 회사의 밸류는 얼마입니다. 예를 들면 나는 10억이 필요한데 우리 회사 밸류는 지금 100억입니다. 내가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회사 투자사가 나한테 10억을 주면 나는 그 회사한테 지분을 10% 주겠죠. 뭐 이런 조건들입니다. 그럼 투자사 입장에서는 10억은 괜찮은데 지분 너무 작은데 너네 회사 100억 아닌 것 같은데 50억으로 깎자. 뭐 이런 딜들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는 뭐 정해진 건 없고 이 협상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투자사가 되게 이름도 높고 좋은 데라서 뭐 회사가 양보를 했어요. 그러면은 50억에 10억 투자하면 20% 지분을 가져가는 거죠. 뭐 그런 식의 딜들을 하게 됩니다.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뭐 이제 투자 계약을 할 때 이 지분이라고 한 거는 보통 이제 우선주가 있고 보통주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주식을 보면 삼성전자 우라고 써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우선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주랑 우선주의 기능도 다르고 우선주는 보통 이제 그 의결권을 행사하는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기 목적보다 단순 투자 목적으로 들어온 주식들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뭐냐면 내가 삼성전자 잘 될 것 같은데 나는 여기 의결할 관심도 없고 나는 그냥 돈 넣고 돈 먹기를 할 거야. 대신에 그래서 이 회사가 잘 되면 나는 내가 언제든 원할 때 팔고 싶어. 근데 내가 주식을 내가 팔고 싶을 때 팔아야 되는데 내가 아닌 다른 주주가 이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있는 다른 주식 주주가 나보다 먼저 이걸 판다? 나는 그걸 용납을 못해. 그래서 그런 조건들이 막 붙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닌 다른 주주가 팔라고 했을 때는 나한테 먼저 알려야 되고 그 팔 수 있는 권리는 나한테 먼저 와야 된다. 그래서 그걸 우선권이라고 해요. 또는 때로는 이게 나중에 뭐 나는 이게 주식으로 내가 너네 주식을 지금 20% 내가 10억 주 샀지만 언제든 만약에 이 회사가 별로인 것 같으면 난 이거 돈으로 상환 요청할 거야. 너네가 뭐 나중에 잘 되거나 아니면 너네 안 될 것 같으면 나는 바로 요청할 거니까 그때는 나한테 주식 20%만큼 10억을 돌려줘. 뭐 이런 조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선 상환 우선 전환주라는 게 있어요. RCPS라고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것들은 뭐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검색해 보면 스타트업에 창업하면 항상 나오는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사업계획서에서 중요한 거는 그 익스큐티브 서머리를 만들려고 했잖아요. 최대한 내용은 간결하게 표시를 해야 되겠지만 마지막 부분에서는 내가 항상 욕심이 많다 보니까 디테일한 것들 막 설명하고 싶어요. 그런 걸 뭐 뺄 필요 없고 그런 것들은 어펜딕스로 빼서 이제 누군가한테 설명할 때 그런 부분들이 마침 질문이 나올 때 그 위치로 가서 보여주는 형태로 하는 게 가장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 검토 사항들이 있는데 뭐 이거는 뭐 그냥 일반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내가 왜 하는지의 동기가 중요한데요. 그 혹시 이제 비전이랑 미션 많이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비전은 뭐 성취하고자 하는 내 바람직한 미래의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뭐 미션은 그거를 구체적으로 성취하기 위한 어떤 가치, 뭐 방법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비전이 왜 중요하냐면 사실은 창업을 한다 그러면 뭐 내가 창업을 했다 그러면 뭐 왜 창업을 했을까요? 그 재밌을 것 같고 돈 벌 수 있을 것 같고 남한테 기회를 뺏기고 싶지 않아서 내가 하겠죠. 그렇게 시작했는데 보통의 사업이라는 거는 내 생각과 달리 내 계획대로 안 갈 가능성이 더 큽니다.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 내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내 스스로가 길을 잃어버려요. 그러면 이 회사는 그냥 사라집니다. 내 스스로 이 포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나 혼자 있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보통 사업이라는 건 어떤 팀이라는 건 내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누군가를 설득해서 누군가를 월급을 줘서 조직을 만들거든요. 아까 팀이라고 했잖아요. 팀이 만들어져서 팀이 뭐 5명이든 10명이든 20명이든 그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대표가 명확한 비전이 없어버리면 이 리더가 예를 들면 방향성이 없어버리면 조직은 자연스럽게 분해가 됩니다. 그럼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동아리를 했는데 동아리 뭐 회장님들 있잖아요. 회장님이 갑자기 뭐 열심히 나오지도 않고 모임에도 안 나오고 뭐 놔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연스럽게 이 해체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연스럽게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또는 조직 스스로가 지치지 않기 위한 방법들이 필요하고 그 지치지 않는 방법은 이 비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전 미션이 뭔지 좀 잘 안 하다 하면 저는 제일 좋은 게 테슬라의 비전 미션을 검색해 보세요. 그럼 그게 잘 나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그런 걸 되게 명확하게 잘 해놨어요. 그 테슬라도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큰 회사인데 그 회사가 추구하는 방향과 이런 것들이 뚜렷하게 있기 때문에 앨런 머스크도 정확하게 그거에만 하고 거기 참여하는 구성원들도 그것들만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비전 미션에 감동을 받아서 또는 소위 가슴이 설레서 뭐 어디야 벤츠나 뭐 BMW 우수 인재들이 테슬라로 모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벤처 기업이라고 하는 것들, 이제 벤처 기업 자체가 이 벤처가 도전이고 모험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선명하게 갖고 있지 않으면 사실은 헤쳐나가기 쉽지 않다라는 것들입니다. 뭐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되게 좋은 것처럼 뭐 제가 설명을 했고 이게 되게 뭐 꿈을 실현하는 거나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처럼 들리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항상 책임에는 대가가 따르는 거고 보상에는 또 그만큼 희생이 따르는 거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게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도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내 사업이 무엇인지, 누가 고객인지, 누가 공급자인지, 우리 서비스가 뭔지, 우리 경쟁자가 누구인지, 우리 자산이 무엇인지를 항상 명확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뭐 여러분들이 갖지 못한 것들을 추구하시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요. 흔히들 아마 여러분들 학생이니까 아니겠지만 직장 생활 한 3년 차를 하시는 분들한테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 현상이 그런 거더라고요. 본인은 예를 들면 무슨 게임 회사에서 게임을 3년, 5년 동안 열심히 개발을 했어요. 창업을 할 건데 본인 머릿속에는 항상 커피숍을 차리고 싶어요. 또는 나는 무슨 되게 무슨 미술품을 팔고 싶다든가 교육을 하고 싶다든가 또는 교육 쪽에서 4, 5년을 하셨던 분이 창업을 하는데 자기는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싶다든가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본인이 본인의 전공을 잘 살려서 일을 한 그 트랙에서의 경험들에 좀 지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역량과 경험은 굉장히 귀한 자산인데 내가 직장에서 그 일을 하면서 내가 소비됐던 경험 때문에 이쪽 일을 안 하고 싶어하는 경우들이 자연스럽게 있습니다. 뭐 쉽게 우리가 이제 사춘기 되고 하면 부모님들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괜히 나의 어떤 정체성을 반대로 되는 것들을 하고 싶은 것처럼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럴 때는 저는 오히려 더 냉정하게 생각하셔서 영리하게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내가 이거 4, 5년을 했는데 이 일은 내가 더 이상 숙달이 다 됐지만 난 재미가 없어. 그러면 그 일을 하셔야 돼요. 그 일을 나와서 그 일을 가지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창업하시면 여러분들 성공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인데 계획서는 항상 수행되기가 어렵습니다. 뭐 저도 사업을 거의 7, 8년을 했었고 뭐 투자도 많이 받아왔지만 여전히 제가 만드는 계획서들이 실패하는 경우들이 더 많고요.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자연스럽다, 정상이다, 지극히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 지치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다만 이런 것들 많이 하다 보면 점점점 이거에 대한 노하우가 생긴다고 해야 될까요? 또는 이거에 대해서 내가 어떤 포인트들을 스스로 이건 이 자료는 여기가 부족해 분명히 여기를 공격받을 거야 라는 생각을 본인이 할 수 있게 되면 그것만한 자산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식으로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사실 뭐 저는 투자를 많이 받았기도 했고 제가 이제 투자사에서 자문을 하고 있기도 한데 저가 투자자 자료를 만들면 그래도 지적받을 부분들은 별로 없다고 자부해요. 아니면 뭐 지적받더라도 그에 대한 답은 항상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저의 잘난 척이 아니고 사람들이 보는 포인트는 다 똑같다는 얘기 드립니다. 그리고 목표가 지나치게 일반적이거나 추상적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낙관론은 좋은데 그 낙관론에 대한 근거들이 다 있어야 돼요.
저는 왜냐면 이걸 포기 안 하고 잘 겁니다. 뭐 동물 관련된 스타트업을 할 건데 저는 이걸 포기 안 하고 잘할 겁니다. 왜? 나는 평생 동물을 키웠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아해요.는 답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게 본인이 이걸 하지 않는 다른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제가 여기다가 제 재산을 다 때려 박을 거기 때문에 나는 이거 절대 망하면 안 된다든가 뭐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어서 누가 봐도 이 사람이 절실함을 가지고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시는 게 좀 필요해요. 뭐 이것도 여담인데 창업자들 중에 좀 투자사들이 그래도 좀 걸르는 유행 중에 대표적인 직종이 교수님들입니다. 교수님들이 창업을 많이 하시는데 교수님들은 직업이 있어요. 직업을 대학에서 교수란 직업을 하고 돈을 다 받으시면서 회사를 또 만들거든요. 그래서 창업자들, 투자자들이 교수 창업들을 제일 일단 첫 번째 싫어하고요. 두 번째는 창업자들 중에 돈이 많은 사람들 조금 더 민감하게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돈이 많다 보니까 좀 하다 안 되면 그냥 드롭을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한편으로는 헝그리 정신이라고 얘기하면 뭐하지만 약간은 절실함이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성공을 가까이 갈 가능성이 크지. 내가 자원이 풍부한 사람들은 뭐 부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뭐 다행히 내가 능력을 인정해줘서 내가 5억만 있으면 되는데 10억을 받았다든가 이런 불필요한 자원들은 오히려 나를 더 빨리 못 가게 하는 이제 방해물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다음에 뭐 계속 뭐 비슷한 얘기들이니까요. 이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할 때는 뭐 간략히 작성되는 게 좋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명료하게 전달되는 게 필요한데 그 사업 계획서를 떠나서 여러분들이 어떤 보고서를 발표하거나 어떤 발표를 할 때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를 잘 전달하는 게 중요하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왕이면 사람들은 시각에 의해서 가장 쉽게 현혹이 되기 때문에 적은 비용을 들이고 내 성과물을 가장 좋게 보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예쁘게 만드는 겁니다. 그건 명확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신경을 쓰거나 투자를 하시는 거는 여러분들한테 전혀 불리한 일이 아닙니다. 가끔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뭐 상사들 중에서 그런 게 야, 내용이 중요하지 쓸데없는 꾸미지 마. 근데 정작 그 사람한테 꾸며지지 않은 자료와 꾸며진 자료를 봤을 때 이 사람들 호감도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불필요하게 일부러 치장을 할 필요는 없지만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만드는 상품, 사업계획서, 문서, 리포트 모든 게 여러분들의 상품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형식과 모양도 신경을 쓰는 게 여러분한테 손해볼 게 전혀 없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 계획은 항상 또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는 그래서 보통 버전이 있죠. 버전이 뭐 0.1부터 시작해서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0.1로 시작해서 보통 제가 어디 가서 사업 IR을 할 때쯤 한 0.8 정도 되는 것 같아요. 0.8 정도가 되면 제가 사람들한테 설명을 하고 발표를 하고 그런 피드백을 받아서 한 1.2, 뭐 때로는 한 1.5 정도가 되면 그 사업 계획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통과가 되는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기준이 있겠지만 이것들은 계속 누군가한테 노출이 되고 보여지고 누군가한테 평가를 받음으로써 내 아이디어가 계속 좀 더 고도화될 수 있다는 거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그럴 일은 없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조금 더 뭐 예를 들면 리포트를 뭐 우리가 우리 리포트 쓰기 바쁘지 누구한테 보여주게 되지 않잖아요. 그런 것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동료한테 보여줘서 이거를 리뷰를 받을 수 있다. 뭐 그런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업 계획서를 검증하는 거는 이제 같은 뭐 예를 들면 다 만들었어요. 이게 이제 만들고 나서 누군가한테 보여줌으로써 받는 피드백도 있겠지만 그냥 나 스스로도 보는 겁니다. 어디가 부족한지, 어디가 공격 당할 건지 이런 것들을 내가 계속 던져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계속 경험에 의해서 스킬이 늘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잘 만들어진 사업 계획서는 사실 그만큼 또 잘 발표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음식을 잘 만들었는데 손님한테 음식을 예쁜 테이블에서 예쁜 접시에 친절하게 전달하는 게 여러분들의 끝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지저분한 데다가 음식을 던지듯이 해버리면 아무리 음식이 좋아도 이 손님들은 이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 없겠죠. 그래서 사업 계획서도 마찬가지로 이걸 전달하는 게 매우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그 리더, 대표, 책임자가 발표하는 게 제일 전달력이 좋지만 이 리더나 대표나 책임자의 전달력이 조금 부족하다고 느끼고 팀원들 중에 누군가가 전달력이 우수한 사람이 있으면 차라리 그게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역시나 전략적으로 잘 선택하는 게 필요합니다. 뭐 핵심 질문이라고 나온 것들이 아마 일반적으로 나오는 것들일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뭐 그
그 당신의 제품 무엇인지, 고객이 무엇인지, 뭐 이것을 누가 팔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나오는 질문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얼마의 돈이 필요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실질적인 비용에 대한 부분이라서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오퍼링이죠. 그 얼마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지금 요청을 할 수 있는 거고 그거를 실제로 구체적으로 필요한데 그건 제가 이따가 사례가 있으니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제품 가격이 얼마인지 아까 말씀드렸던 사피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손익분기에 도달할 수 있는 지점, 그러니까 BEP를 맞출 수 있는 데까지 얼마나 걸릴 것인가도 매우 중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것도 뭐 계속 말씀 나왔던 사항들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사업 계획서를 만드실 때 중요한 점은 항상 최단 시간 내에 어떤 결과를 얻고 싶어하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럴 필요는 없고 물론 이제 여러분 리포트를 할 때는 다른 문제지만 조금 시간을 갖고 만드시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게 불현듯 생각이 나서 막 쓰는 거는 지금 일회성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시간을 갖고 계속 리뷰하는 게 필요합니다. 보통 창업을 많이 하셨거나 창업자들이 보통 자기의 어떤 개인 PC 폴더에 그런 완성되지 않은 버전의 파일들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네, 뭐 말씀드린 대로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해결하기 위해서 리뷰하고 이 참여를 같이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이제 요 자료는 제가 보니까 요 처음에 자료를 만든 그 카이스트 테크노경영대학원에 있는 교수님이 실제로 상장 심사나 투자 심사를 많이 다니셔서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저도 동의하는 반대. 어디 가서 발표를 할 때 우리가 최고다, 우리 팀이 최고다, 우리 기술이 최고다, 세계 최초다, 우리밖에 없다, 경제사는 잘 못한다. 항상 이런 얘기 똑같이 나옵니다. 근데 이런 얘기는 정말 안 좋은 얘기들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평가하고 듣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에 이제 지쳤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보다는 내가 뭘 할지, 그러니까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얘기를 하실 필요가 없고요. 내 핵심적인 얘기를 전달해서 상대방이 자연스럽게 여기가 최고네라고 생각하는 게 제일 좋고요. 또는 이 회사의 경쟁사가 어디겠구나라고 듣는 게 중요하지.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내 스스로를 자랑하거나 어필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일 나쁜 후진 수준의 어떤 나의 어떤 전달 중에 하나는 그냥 뭐 내 스스로 내 입으로 자랑하는 게 제일 나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자료에는 아까 시각적인 게 중요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자료에 대해서만큼은 오타나 오기나 뭐 폰트가 깨지거나 뭐 이런 것들이 없도록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보통 자료를 만들 때 나의 약점들을 감추는 경우들이 많아요. 아예 쏙 뺍니다. 그러니까 발표를 듣는 사람들로서는 저거에 문제가 분명 있어 보이는데 그 얘기에는 언급이 없고 그건 질문이 나오면 해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고 사실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내가 먼저 그걸 까놓고 내 스스로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해결을 얘기하는 게 어떻게 보면 미리 예방 주사를 맞는 느낌이 좀 있어서 발표를 듣는 평가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저 사람이 어쨌든 저 문제는 알고 있구나라고 조금 소프트하게 생각할 수 있게 할 수 있는데 아예 내가 의도적으로 배제를 해버리면 저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오히려 나쁜 느낌을 줄 가능성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 사이트는 여기 보시면 첫 번째 SM이라는 게 스몰 비즈니스라고 해서 우리나라 중소기업 벤처부, 그다음에 이제 BP 플레인이라는 거는 일반 기관 같은데 저런 데 들어가 보시면 그 사업 계획 관련된 자료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나라에도 이 중소기업 벤처부나 이런 쪽에 보면 여러 가지 자료가 많기 때문에 그 사업 관련된 뭐 교육, 그다음에 샘플 이런 것들이 많아서 여러분 보실 수가 있고 저 가운데 bpplans.com 이런 데 들어가면 재밌게도 각각 섹터 사업별로 다 있습니다. 무슨 동물, 의료, 뭐 교육, 여행별로 각각 섹터별로 사업 계획의 샘플이 다 있어요. 뭐 재밌는데 그런 거 한번 보시면 뭐 그게 베스트는 아니겠지만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셔도 참고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여기 이제 중소기업 벤처부에 이건 이미 날짜가 지나긴 했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이런 자료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뭐 사업계획서 작성법 이런 거는 이미 포멀하게 있는 섹터다 보니까 이런 데서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재밌게도 우리나라 IR 협회라는 게 있어요. IR은 인베스터 릴레이션이라고 해서 사업 계획이지만 회사에 대해서 내가 어떤 우리 회사에 설명을 할 때 보통 IR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IR이라는 게 이 협회가 있습니다. 이 협회는 근데 뭐 IR을 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뭐 친교를 하는 게 아니고 보통 상장, 그러니까 거래소에 상장을 하기 전에 보통은 우리가 IR이라는 걸 하기 때문에 그 IR에 이뤄지는 일정이나 자료나 이런 것들을 다 여기서 공개하는 그런 협회라고 하시면 되겠는데 그만큼 이게 큰 섹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이제 공모주 옛날에 한참 했었잖아요. 언제 지금 계속 매주 회사들이 상장을 해요. 이렇게 상장을 하기 전에 우리 지식에 공모를 하세요, 공모 참여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저런 IR들을 온라인으로 계속 일정을 잡아서 합니다. 그리고 저런 회사들은 계속 IR을 하고 그거 따라서 이제 그 투자자들이 공모를 신청을 해서 몇 대 몇 해갖고 이제 그 자금을 가지고 상장하면 그 차익을 받는 형태인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사실 뭐 이게 뭐 회사를 꼭 보고 회사를 가지고 평가하는 게 아니고 작년까지만 해도 그냥 무조건 넣으면 몇 배를 먹는 생각이라고 해서 그렇게 좀 부작용도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기업들을 보면 그 네이버도 그렇고 그 네이버에서 어떤 기업명을 치면 보통 이제 기업비 정보가 나오고 주식 정보가 나오고 그 기업의 다트 사이트를 들어가면 그 기업에 대한 사업 계획서나 모든 재무제표를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공개가 돼야지만 상장을 시켜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 있는데 여기 네이버 같은 경우도 보면 네이버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제 IR이랑 코너가 다 있어요. 큰 회사들은 다 IR이 있습니다. 보통 여기서 말하는 IR은 사실은 이제 이렇게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어떤 우리는 뭘 사업을 할 겁니다 이런 것보다는 워낙에 크다 보니까 그냥 올해 매출이 얼마였고 이런 실적 보고를 하는 IR인데 조금 회사에 따라서 조금 더 작은 회사들이 이런 데는 이런 본인들의 사업 계획서나 목표들을 아예 올려놓은 데들도 많으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사이트들이 좀 있는데요. 더 VC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여기 들어가 보시면 지금 최근에 스타트업들이 이제 상장하는 그 리스트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IR 자료가 여기서 바로 주진 않고 뭐 덱을 요청하면 어떻게 되면 주는 것 같긴 한데 이런 자료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면 무슨 회사들이 있고 IR을 언제 했고 이 회사의 이제 밸류는 이거예요. 여기는 예를 들면 275억짜리인데 우리가 지금 225억을 난 조달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막 올라왔죠. 그리고 이미 투자한 데도 있고 아닌 데도 있고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요 최근에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회사들이 투자를 유치하고 IR하고 우리는 뭐가 필요합니다를 오퍼링 하는 데도 많이 생겼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엔젤 라운드라는 회사도 있어요. 여기 이 회사의 대표님은 저도 아시는 분인데 여기는 오히려 더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재미삼아 하셔도 돼요. 정말로 사업을 해보고 싶은데 아직은 학생이고 아직은 회사를 만들기에 두렵기도 하고 만들 생각도 아직은 없어. 근데 만약에 누군가 투자를 한다고 그러면 나는 정말 한번 해볼 생각 있어라고 하면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사업 계획서를 만들어서 여기다 올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직 회사 안 만들었는데 이렇게 나는 요 투자 유치가 되면 할 거예요라고 해서 만약 그 아이디어가 바이잉이 된다 그러면 여기서 진짜 투자를 합니다. LP라고 해서 저도 여기에 지금 돈을 제가 넣어 있거든요. 그래서 넣었다는 얘기가 제가 보통 이 투자자들은 여러 개인들한테 돈을 모아서 그 돈을 가지고 펀드를 만든 다음에 그 투자를 잘하는 사람이 본인의 어떤 직업처럼 그 일을 계속 회사를 검토하고 투자하는 일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사실 회사를 안 만들더라도 어떤 피드백을 받고 IR을 하는 과정 자체가 좋기 때문에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크몽 잘 아시죠? 크몽에 들어가면 사업계획서 제안서 아예 섹터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회사들이 우리는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줍니다라고 하는 프리랜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 군데 찾아보니까 저기 오른쪽에 자기가 도와준 회사의 IR 자료가 뭐 어디에서 저기 블루포인트 파트너스는 유명하거든요. 신보 이런 데서 다 투자를 받아서 성공시켰다. 내가 그만큼 사업 제안서를 잘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어필을 하더라고요. 물론 여기서는 디자인이나 이런 구성 이런 걸 좀 해줬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사실 여러분들이 아까 디자인적으로 또는 예쁘게 꾸미는 거에 대해서 자신이 없으면 이런 사람들이 도와줄 수도 있고 또는 일부는 아예 그런 리스트럭처링 그러니까 아이디어만 그런 걸 만들어주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들인데
그냥 다시 한번 넣어놨고요. 여기서 말씀드린 내용이 거의 비슷한 상황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보여줬던 거. 그래서 여기까지고요. 제가 지금 뭐 남은 시간 잠깐씩